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다파콘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귀에서 치는 유세 연설 중에 귀에서 치는 그런 이제 총격, 피습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그의 이슈가 더 부각이 되고 당선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데트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수정 보완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금융시장은 발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거에는 이 트럼프가 어떤 그 실적을 보였는지, 공약 이행률을 보였는지 점검을 해보고 현재 환경은 어떤지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크게 큰 틀로 보면 한 6개 정도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 경제 측면에선 세금 인하를 하겠다, 세율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무역과 관련해서 대중 관세를 상당 수준 매기겠다, 상품에 대해서는 60% 매기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안보적인 부분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연대국에게 비용을 이제 부과하게 하겠다라고 하고요. 나토의 체제를 갖다 재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해서 미국인의 일자리 뺏기는 부분들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오바마 정책들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방식대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은 EV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서명했던 IRA법도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전통 에너지 내연차 산업을 일부 육성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틀의 이제 6가지 정책들을 놓고 봤을 때 과거의 트럼프와 지금의 트럼프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말은 엄청나게 강하게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행된 부분들은 좀 작았습니다. 말 그대로 엄포는 그 전에 상당히 세게 놓고 일부분을 이미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취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제 정책 도입에 있어서는 공화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이행하지 못한 케이스들까지 있었다. 그 정책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인세를 당시에 이제 30%대 수준이었는데 15%대까지 낮추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세금을 낮추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논리였고 지금도 비슷한 논리로 시장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시면요. 세율을 갖다가 15%까지는 낮추지 못했고 21%까지 낮춘 상태였고, 그게 투자가 많아지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국면, 그리고 인플레가 조금씩 높아지는 국면이 한 2년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른 정책, 즉 대중무역 압박과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에 기업들이 투자를 오히려 꺼리는 현상들, 그래서 인플레도 오히려 축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는 그 개인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세율을 인하했지만 각 주정부는 오히려 재산세나 소득세를 누적 과세로 해서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과세 그 율을 자체를 좀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들에 대한 이제 실효세율, 실제로 들어간 세율은 뭐 1% 정도밖에 낮아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세율 인하는 이게 본인의 어떤 정책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율을 설령 인하하더라도 주 정부의 세율 체계가 또다시 재수정이 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투자 증가 인플레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수정 이행을 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수정된 정도로 이행을 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리 기후 협정 탈퇴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인제 사법부 재구성에 대해서는 인제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걸렸지만 20명 정도의 어떤 주 인사들을 갖다가 보수파 위주로 해서 인제 그 그분들을 인제 자리에 앉혔고요. 그리고 거의 나머지 인제 하급 법원에서는 한 200명 정도를 우리 보수 즉 공화당을 지지하는 인제 판사들을 갖다가 법원에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세금 감면은 인제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행을 했다. 그다음에 파리규 협약 같은 경우는 바로 탈퇴했고 사법부 재구성도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 폐지나 인제 본인의 방식대로 그 뒤에 이제 수정 대책을 내겠다 했던 부분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의료보험을 확대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사실상 이게 공화당 의원들의 그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의료보험 확대가 사실 말 그대로 건강보험 개혁법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그 많은 개인들 기존에 갖고 있던 인제 개인들이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취할 수 있는 국가가 보장하는 그 권리들을 많이 박탈하는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제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거기다 "재정이 너무 고갈된다. 오히려 더 고갈이 된다." 이런 인제 이유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이민 정책과 관련돼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 그다음에 뭐 약탈자 혹은 인제 마약 범죄, 테러리스트 이런 분들을 인제 막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인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셧다운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인제 예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니까 아예 셧다운 돌입한 다음에 특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인제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94 마일 정도는 사실 원래 있었던 장벽이었는데 그 장벽을 거의 대부분 그냥 보수하고 수정하는 정도에 인제 그쳤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건설한 거는 3 마일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기존 시스템을 그냥 수정 보강하는 정도로 인제 끝났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인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본인이 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파괴를 해서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인제 비핵폭탄을 투하하면서 지도자까지 인제 죽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그 효율을 인제 이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군비 지출 확대와 관련해서 사실 인제 군비 지출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이행은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행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정 이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트럼프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미국의 어떤 인제 그 여러 가지 외교적 그 안보적인 어떤 패권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라고 인제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상 국방비가 요 인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파란색 쪽은 오바마 때였었고요. 인제 빨간색 우측의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인제 트럼프 때의 그 국방비 지출입니다. 근데 이 지출 금액을 보시면요. 서서히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그 올라가는 폭 자체가 사실 그 오바마 때 가장 많았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비해서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만 사실상 그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오바마 때에 더 많은 금액들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규모로 인제 그쳤었고요. 오바마 때 뭐 가장 많았을 때는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인제 돈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 트럼프 때는 많이 써도 한 7천억 달러 내외 수준까지 쓰는 데에 그쳤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아홉 번째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의 인제 규제 철폐를 하겠다. 이거는 인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폐하겠다. 이거는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었고요.
무역 압박이나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나프타나 TPP라고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같은 이런 이제 무역 협정이죠. 주요 국가들 간에 맺은 협정들을 갖다가 다 탈퇴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미국한테 너무 불리하고 다른 국가만 유리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다 이제 탈퇴를 해서 더 좋은 협정으로 이제 체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수정된 이제 미국 중심의 수정된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이 정책으로 다시 이제 협정을 맺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관세 정책들은 계속 노이즈로서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수정된 나프타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정책, 그러니까 협정을 맺고 나서도 캐나다한테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상호국 간에 계속적인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됐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갖다가 크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 정도 이제 관세를 매겼는데 무역 전쟁이 격화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세율 인하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율 인하를 해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경제를 좋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대중무역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익 금액이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사오던 원자재 관련된 상품 비용들이 상승을 하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년 정도는 좋았지만 세율 인하 때문에 기업들도 좋았지만 미국의 기업들도 대중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되는 비용 수익 금액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투자가 줄어드니까 트럼프도 2019년도 들어서는 오히려 그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전쟁 완화를 하겠다. 오히려 이제 중국한테 압박을 하는 이제 카드를 하나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외국한테는 당신들 중국의 상품은 싸게 파시오라는 그 이제 단서를 가지고서 무역을 완화하는 무역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다시 돌변하게 됩니다. 즉 무역 관세 정책이 지속되기는 힘들었었다. 특히 이제 자국의 기업 피해나 경제 성장에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행했던 수준에 그쳤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요소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율 조작국
미국을 중국에 대해서 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인제 지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세와 관련돼서 이 결부가 돼서 관세 정책을 매겼는데 자국 기업 피해가 있으니까 결국에 중국한테 "더 싼 물건을 파세요. 물건들을 더 싸게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환율 조작국 이슈도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환율 조작국에서 인제 환율 조작국이 아닌 것으로 인제 배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인제 국가 부채를 8년 동안 본인이 인제 그 당시에는 인제 두 번 집권을 바로 할 줄 알았죠. 그래서 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부채를 갖다 모두 다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연방 정부 부채는 34조 달러를 거의 인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인제 실제 그 반이민 정책 때문에 불법 이민자 이런 분들은 많이 추방이 되시긴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때 알게 모르게 사실 불법 이민자 감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그 연간 거의 40만 명 정도가 추방이 됐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는 사실 26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제 이런 내용을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제 첫 번째 취지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과격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그리고 EV 배터리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보조금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거티브 발언들 이제는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고 IRA법을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미 미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 혹은 앞으로 매출을 일으킬 기업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익이나 매출 부분은 수정 보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대선의 11월 달에는 공화당의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상원 선거, 중간 선거와 함께 이번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중간 선거를 하게 되면 본인의 주에서 이제 득표를 해서 자신이 공화당 의원으로서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각 주에서 겪는 입장과 트럼프의 정책은 약간 상호 간에 서로 대립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이번 정책이 다 뒤집어 엎혀지면 반도체 정책도 완전히 날아가고 그다음에 EV 배터리 IRA법도 완전히 날아갈 텐데 어떡할까요?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22년도 하반기였죠. 그때 중간 선거를 보시면요. 그때 공화당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나 조지아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IRA법으로 통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혹은 전기차 관련되는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투표하는 이제 국민들이 이 전기차나 관련된 공장들을 갖다가 폐쇄하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주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표를 받는 식으로 말 그대로 그 여론의 어떤 편향성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는 했지만 대세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실제 주정부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러면 이제 각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표를 잃는 그래서 자리를 뺏기는 그런 이제 형국이 나타날까 봐 오히려 어느 정도 받아들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번에 우리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혼자만 존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서 상하원 의원들이 자신의 당 의원들로 다수가 구성이 되어야지 정책의 어떤 모멘트나 여러 가지 입법안에 있어서 빨리빨리 이제 패스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공화당 의원들이 또 이번에 표를 많이 얻고 그다음에 다수장으로서 이제 장악을 하려면요. 각 주에서 그 여론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그거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곧 자신의 정책의 동력을 스스로 꺾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당 수준 수정 보완은 되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폐지로까지는 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미 창출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거 역사적인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그 과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집권을 하고 나서 정책을 세율 감면 인하를 했는데 기업들이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만 유발이 됐느냐 요거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민간 이제 비주택 부문 고정자본 투자인데요. 이건 민간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이제 처음에 세금 감면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피크를 찍고 다시 이제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냐면요. 사실상 그때까지, 그러니까 초반에 집권 2년 동안은 세율 감면을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됐었죠? 대중관세 정책이었죠. 대중관세 정책은 상품 수입 가격을 높여버립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싸게 사오는 물건, 원가, 원자재 비용들, 그다음에 그런 코스트를 더 높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즉, 간단히 말해서 투자를 처음에 세율 정책 때문에 많이 했지만 차후에는 오히려 대중관세 그 부과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면서 투자가 감액이 되는, 그래서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도 중국과 무역 완화를 하기 위한 협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 정책들, 지금 외치는 정책들이 4년 내내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그 센티먼트, 미국의 여론이라든지 기업 경기, 그다음에 자국의 이제 민간 경제 트렌드 이런 거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외치는 모든 정책들을 다 시행하게 되면요. 사실 미국도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하는 것만 갖고서 판단을 하니까 미국의 저명한 16명의 학자들이 이러면 침체가 오고 리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가 다시 가속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현실로 실전으로 가서는 그렇게 정책들이 말 그대로 정책이 시행되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래도 이제 트럼프 때 초반 집권 시절에 17년, 19년 사이에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 TCJA라고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텍스컷 앤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책, 그러니까 세금 인하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을 했었는데요. 그 정책을 하면서 어 처음에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까지 갈 때는 사실상 그 재정 적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플랫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뭐 17, 18년도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가 완만했지만 이제 19년도까지 완만하게 늘다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급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 당시 TCJA 때문에 재정 적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항상 쓰는 건 많이 쓰지만 세수는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오든 악화되는 현상은 막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의 영역, 그러니까 반드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불균형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에서도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이제 트럼프가 메디커의 삭감도 사실상 거의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완전 폐지하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 표에서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17년, 18년, 19년 그러니까 잠시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메디케어와 관련되는 재정 지출 금액이 잠깐 줄지긴 하지만 다시 늘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성도 있긴 했었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것을 계속 설파하고 그러려면 공화당 의원들까지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기존의 이제 메디케어 정책이나 오바마 케어 정책은 국민들의 권한으로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민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민 제안을 하면서 이 19년도 기점으로 해서 놓고 보시면 사실 이제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당 이민자의 비율이 13.7%를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절대 숫자로 보면은 1년간 이제 강제 추방된 불법 이민자의 숫자 자체는 오바마 때의 40만 명에 비하면 오히려 좀
더 적었다. 27만 명 정도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내용을 총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정책은 항상 과격합니다. 그리고 먼저 선행적으로 말을 내뱉고 실제 시행된 때는 수정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행이 힘들어서 계속 미뤄지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큰 틀에서 11개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그대로 수정 없이 그대로 이행이 된 건 3개에 불과합니다. 즉 자국의 경제, 그다음에 올 11월에 같이 치러질 중간 선거, 그 중간 선거에서의 공화당의 목소리, 공화당 각 주 정부의 공화당 의원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각 주의 여론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마지막 집권을 하게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년의 임기 동안에 오히려 초반 2년 동안은 이제 힘을 얻지만 2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레임덕에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초선 대통령이라고 하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이제 재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책적으로 크게 아주 훼손이 되진 않는다. 일부 산업들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에서 일부 데미지는 있겠지만 큰 인프라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계 지원,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을 트렌드로 하고 있는 이제 그 바이든의 정책과 큰 틀에서 아주 달라지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금융시장의 발작이나 우려, 여러 가지 정책적 우려들은 사실상 좀 너무 섣부른 기우에 불과하다. 트렌드상 그렇게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금융과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도 어떻게든 우리가 피해 나가고 더 좋은 거를 취할 기회는 온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코멘트를 드리자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이 새롭게 깔아진다.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본과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 일본이 얼마나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를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 공장을 계속 견학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미국에 어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때 완전히 밀착되어서 왔던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 틈을 타서 한국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면 좋은 기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쳐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